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꼭 1년 전 이맘때를 아프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와 같은 성원에 놀라고 감동했지만 그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당제를 뿌리내리고자 피땀 흘려 만든 정당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에 당대표로 다시 나섰고 실로 힘든 통합 과정을 넘어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고 다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뿌연 날들이 계절도 없이 반복되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보입니다.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는 한탄이 가득합니다.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 대책은 무차별로 쏟아지는데 금리까지 불안하자 오르지도 않았던 우리 동네 집값부터 떨어집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수감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미래를 외치던 정치인이 감춰진 모습 드러나 추락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기자들 접대하고 식당엔 돈 대신 명함 줬다는 얘기에 국민들은 허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위선과 거짓과 무능이 판치는 시간입니다. 저 안철수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 드립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부터 혁파하겠습니다. 저는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서울시를 바꾸는데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도시가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적용해서 사고, 재해, 재난,
범죄 예방 확률을 월등히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시내 어느 빌딩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수도관과 가스관에 유출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넘어 재난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통 흐름은 물론 주차 공간 정보까지 담는 교통 관련 센서를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깔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도 더 많이 설치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민간에 공급하면 혁신과 창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이고 각종 앱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절반은 어른이 됐을 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장년의 일자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변화, 서울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중장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선보이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코딩 교육과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능력을 기르는 토론 교육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 장, 노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의 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창업이 쉬워진 도시 서울을 만들어서 일자리, 일거리가 없어 좌절하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겠습니다. 기술 산업의 창업은 넓은 땅을 확보해서 사무실 제공하는 것만으로 활발해지지 않습니다.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각종 규제, 금융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드론을 하늘에 띄우는 게 까다롭고 또 공중에 올라가도 어느 쪽 영상 정보 수집할 수 없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드론 산업 클 수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저는 4차 산업 기술기업의 창업을 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풀어내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면 서울은 4차 산업 혁명 허브 도시, 창업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를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장직이 다음 선거를 위해 인기 관리하는 자리가 돼서는 혁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이 열어준 혁신의 길을 시정에 적용해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유럽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스토니아가 이미 성공시킨 블록체인 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 떼기 위해서 줄 서고 인허가 받기 위해 수십 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오랜 관행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32조 규모의 서울시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예산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 주변을 맴도는 예산 사냥꾼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빈곤 때문에 고독사하는 노인,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거울에 비친 서울의 자화상입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의 기댈 곳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 양태의 비정규직 차별에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1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시가 직접 돌봐야 할 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서울시는 첨단 기술력이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모님 안심 지킴 서비스, 어린이 안전 돌봄 서비스, 여성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해 선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1980년 서울에 올라온 이래 38년간 9개 구에서 살면서 여러 서울의 모습을 삶으로 경험한 서울 시민입니다. 그 유명한 동부간선도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생활이 5년째인 노원구 상계동 주민이기도 합니다. 교통, 주거, 교육, 일자리, 휴식 등 서울 시민께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약속을 나열하기에 앞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변화부터 만들어내려 합니다. 시민들께서 매일 이용하시는 지하철역 내부에서 우선 숨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서울 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각종 전시 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 절감해서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니 도시 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 이런 전시행정의 유물들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자리는 늘고 있고 입시제도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첫 해부터
폭등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 죽을 맛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일자리 줄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수시로 바꿔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1년까지 입시 제도 매년 다릅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혼란스럽습니다.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 중단될 거란 사실 예고된 일인데 10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우리나라만 쓰레기 대란 자초했습니다. 안 될 게 뻔한 개헌안을 법무장관도 아닌 민정수석이 3부작 설명회 하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흔히 낭떠러지로 자신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에 견제와 균형이 절실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당과 준여당은 꿀먹은 벙어리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시민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댓글 쓰거나 투표하는 것뿐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도 중요하지만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투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시민들은 늘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지난 23년간의 민선시장 시기 대부분 5명의 시장 중 4명이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서울 시민의 민주의식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번 6.13 선거 역시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출근길 시민의 얼굴에 생기가 느껴지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로, 교수로, 벤처기업인으로 살아온 안철수가 서울이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시민과 함께 혁신 신화, 성공 신화를 쓰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는 바람처럼 빠를 것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산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바람이 되고 산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철수입니다. 우리 안철수와 유승민, 박주선 세 분의 힘을 모아서 미래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언론사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고. 머니투데이 김한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 보면요,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안철수라고 지칭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일화를 왜 가능성 이런 걸 다시 한번 이 부분 해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여당은 하나입니다. 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나머지 모든 정당이 야당입니다. 그 뜻입니다. 네, 간략한 명쾌한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한 뜻이 김한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랑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이렇게 3명이 겨루고 있는데 가장 의식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인지 없으시다면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야권 연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 경선 후보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이 됐든 서울을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그것으로 경쟁하면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이 우측에 누가 그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국민일보 강동성 기자입니다. 후방문에 나와 있지만 7년 전 박원순 현 시장한테 서울시장직을 후보를 양보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양보했던 그 서울시장직에 다시 지금 7년 만에 좀 도전을 하시는데 성함문에는 뭘 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왜 다시 나오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한 이유가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지난 수년간 조그만 변화들은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서울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한국에 계신 분의 박종필 기자입니다. 오늘 7년 전에 아까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7년 전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 후보직을 양보하셨을 때는 그냥 협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7년이 지나서 오늘은 저는 기자님 상당히 비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오늘 기자회견 선언문을 보면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사용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생각은 왜 7년 만에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7년 전에 양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다시 제대로 발전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비전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 예산 사용에 관한 부분들 과연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보다 더 투명하게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쓰겠다는 그 약속을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저기 연합의 설심인데요. 한태경 최고위원이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은 7년 전에 시장직을 공짜로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직을 하태경 의원한테 양보해 달라고요? 그 농담입니다만 저는 양보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서울 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뒤에 혹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요. 예, 소속사와 이름 밝혀주시면 한국일보 이소희라고 합니다. 그 서울시장 되시면 대선 출마 안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선 당선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직은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을 바꾸고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그 옆에 마이크 주세요. 네, 중앙뉴스의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 아무래도 화제가 됐는데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바른미래당의 당내 여론과 국민들의 마음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 한국당과의 보수연대,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그렇게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경기지사에 유력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후보가 있는데 김영환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정치 선거 구도를 그리셨을 텐데 뭐 따로 경기지사 후보를 접촉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예, 결국은 지금 다른 지역들 광역 후보를 찾는 것이 좀 더디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신 거죠. 지금 이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당의 인재영입위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서울시 내의 기초단체 자치장, 즉 구청장 후보들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여력이 닿는 한 이제 두 대표님이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노력들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나요? 뒤에. 미디어오늘의 정리편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서울시장도 나왔다,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걸 이끌으셨던 안철수 전 대표로서 또 이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또 비례대표 3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그 책임 문제,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당 소속의 비례대표 3명의 문제,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만, 우리 바른미래당 창당하면서 제대로 잘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출마도 서울시를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정당 소중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당제가 뿌리 내려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각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도 이번 출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례대표 문제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신념이 만약에 다르다면
탈당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그동안 훌륭하신 정치인분들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화예고 이은지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 20% 정도는 부동층이거든요. 한국당에서.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관한 선대위원장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좀 불만 모으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적극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디 선대위원장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당? 예. 또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무슨 당이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서울과 어떤 연고도 없고 서울의 시민들의 매일매일 그 생활에 대한 이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분이 나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20% 부동층 말씀하셨습니다만 20% 부동층도 서울 시민입니다. 과연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누가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떤 정파를 넘는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두 공동대표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 발족을 위한 준비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잘 꾸려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CBS 이동입니다. 저는 오늘 내신 공약 중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두 번째 공약이 교육 인재, 그러니까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이걸 공약하셨는데, 이게 대선에서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과후 학교 말씀하셨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이 방식이 방과후 학교 요거 지원한다고 미래 인재가 달성이 될 수 있나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중앙정부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는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제 제도권 교육, 초중고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평생교육 쪽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전체 교육 예산 중에 7% 정도를 평생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직업으로 바꿀 때 그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전체 교육 예산의 7%가 아니라 0.07%, 100분의 1밖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국가에서의 저는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감의 관할에도 벗어난 그 부분 반드시 지자체장이 챙겨야 된다.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과후 학교도 그 학교 수업 시간 중, 그리고 사실은 방과후 학교까지도
이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과 후 학교에서 제대로 그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직장 가진 부모님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일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시간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 올해부터 중학교에 의무교육 실시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 수가 30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코딩 교육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지신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부담도 덜고 그 다음에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교육, 코딩 교육부터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꼭 하셔야 됩니까? 한 분 정도만 딱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피해시안의 양정현입니다. 일단 유승민 대표께서 여권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철회를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논의를 같이 하신 건지 아니면 논의 없이 우리 대표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박 시장님께서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인권현장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걸 발족을 안 해서 비판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되시면 그 서울시 인권현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유승민 대표와 논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말을 꺼내면서 누구와 상의한 적이 없고 우선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당내 공감대부터 얻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에도 제가 그 문제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까 저 인권 헌장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출마 선언한 날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기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70여일 동안 한 부분 한 부분씩 제대로 발표하고 또 저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언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